자, 계속해서 두 번째 게스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연을 한 지도 저도 꽤 됐거든요. 한 25년 됐는데 예나 지금이나 학생분들이 고민하는 내용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 목전에 있는 토익 점수 높이는 거 굉장히 고민되실 텐데요. 하지만 이런 분들도 막상 외국인 앞에 서면 입이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영어에 접근해야 할지 실질적인 조언을 해주실 분 모셨습니다. 자, 영어 강사로 활약하시는 미스터 선진호 선생님. 자, 영어 학습에 관한 5가지 키워드란 주제로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Welcome. 네. 제가 이곳에 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강원대학교 어마어마한 곳에 와서 제가 어마어마한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게 되겠구나. 왜냐하면 사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학교가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인재들이 모여있는 곳은 뭐니 해도 대한민국 각 지역을 대표하는 지방 국립대학교가 아닌가. 그 중에서 강원대학교, 이쯤에서 박수를 한번 쳐줘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강원대학교는 더 어마어마한 것이 가나다 순으로 하면 제일 앞에 있죠. 그래서 이분들과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면서 왔는데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이야기를 5가지로 정리해서 한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설득을 한번 시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요, 만족감인데요. 자, 영어 공부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만족감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태국 방콕을 친구들하고 같이 간 적이 있어요. 여러분, 방콕 정말 아름다운 도시죠. 이곳에 쇼핑하기도 정말 좋고요. 볼거리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영어를 잘 하지만 그래도 방콕 사람들이니까 태국어를 좀 배워보자 하고 책을 딱 펴봤더니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숫자만 외우자 라는 생각으로 책을 뒤로 싹싹 넘겨서 숫자를 싹 펴보니까 거기에 글쎄 10, 20, 30이 태국어로 10, 20, 30인 거예요. 기분이 너무, 진짜요. 이런 걸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네. 자,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아서요. 이걸 싹 외웠습니다. 그래서 외울 것도 없죠. 근데 사실 1, 2, 3은 우리가 중국, 일본어 보면 비슷해요. 그렇죠? 1, 2, 3, 1, 2, 3, 2, 1, 3 이렇게 비슷하잖아요. 근데 태국어는 여러분들 외워놓으세요. 10, 20, 30이 비슷해요. 그래서 물건 살 때 30밭 하고 싶으면 태국어로 30밭 하면 되죠. 근데 30밭 하면 좀 이상하니까 약간 이렇게 세게 발음해서 30밭 하면 아주 적당합니다. 그래서 이걸 딱 외워놓고 친구들 가다가 어떤 물건 사려고 하는데 이게 가격이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옆 가게는 20바트인데 30바트 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한테 잠깐! 하고 그 주인 아저씨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0바트, no, 20바트! 이렇게 얘기했더니 깎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제가 순간 와, 쟤 태국어도 해! 라는 말을 듣게 됐어요. 와, 그리고 나서 저는 태국어에 대한 무한한 어떤 애정이 생겼어요. 왜? 난 태국어를 할 줄 아는 거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는 10, 20 이거 배웠다고 해서 하나도 기쁘지가 않잖아요. 왜 그런 걸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왜 안 기쁜 걸까요? 영어는. 모르세요? 예? 뭐라고요? 그렇죠.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키워드가 만족이니까 이 정도 개수는 할 줄 알아야죠. 훌륭하십니다. 저는 그 이유가 우리 친구들 때문인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영어로 조금 공부를 해서 이렇게 말 좀 하려고 그러면 내 옆에 나보다 훨씬 잘하는 친구가 있어. 기분이 나빠. 그 친구 앞에서 내가 좀 배웠다고 하려고 그래도 잘난 척도 못하겠어. 그래서 영어를 배우면서 우리가 만족감을 얻지 못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제 주위에
영어 공부를 뭐 했든 안 했든 간에 나중에 제2 외국어를 배운 친구들, 갑자기 아랍어를 배우는 친구들, 혹은 뭐 중국어를 배운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요, 영어를 배울 때보다 훨씬 더 좋은 만족감을 느끼면서 그 언어를 배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위에서 내가 제일 잘해.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결코 남과의 비교를 통해서 행복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로또에 당첨이 됐어. 그래서 갑자기 막 10억이 생겼어. 그래도 지금 여러분 대학생 여러분들 중에 오늘 여자친구한테 차이고 내일 군대 가야 돼 하는 친구보다 저는 불행합니다. 왜? 여러분은 젊으니까. 그러니까 비교를 통해서는요,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할 때 내가 이걸 배워서 뭐 누구보다 잘하고 누군 더 잘하는데 언제 저 친구보다 뭐 코를 납작해 줄게 뭐 이런 생각보다는 이 한마디를 배워서 내가 한마디를 했을 때 누군가 그 대답을 해주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는 그 장면 하나하나를 꿈꾸면서 기쁘게 공부하는 것이 영어를 쉽게 잘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게 제가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요. 빠밤. 네, 몰입의 시기. 제 기억력이 안 좋아요. 그래서 사실 저거는 여러분들 보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제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쯤에 저는 갑자기 미친 듯이 탁구를 치기 시작했어요. 왜 탁구에 빠졌느냐? 이유가 없어요. 그냥 탁구를 하루 쳤어요. 그런데 그냥 재밌는 것 같아서 다음날 또 쳤어. 그런데 그리고 한 달이 지나니까 저는 밤낮 없이 탁구만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랑 같이 탁구를 치던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알아? 뭔데? 야, 오늘 12월 25일이야. 크리스마스야, 오늘이. 그럼 어제가 2부였네. 어제가 2부였어. 우리 왜 이럴까? 계속. 그렇게 미친 듯이 탁구만 치던, 제가 무슨 뭐 운동을 굉장히 잘하거나 아니면 무슨 뭐 탁구 선수가 되야겠다는 생각한 게 아니에요. 탁구를 계속 치니까 탁구가 재밌어. 그러다가 언제 탁구를 그만뒀느냐? 갑자기 바쁜 일이 생겨서 3일 동안 탁구장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첫날 너무 괴로웠어. 탁구를 못 쳐서. 근데 3일째 안 가고 4일째 탁구장을 가려니까 갑자기 모든 게 귀찮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저는 10년간 다시는 탁구를 치지 않았어요. 도대체 저는 왜 그런 걸까요?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무언가에 몰입한다는 것은요. 별게 아니에요. 그걸 좀 했어. 하다 보면 좀 더 하고 싶어져. 그래서 자꾸 해. 그럼 내가 해놓은 것에 욕심이 생겨. 그래서 더 잘하고 싶고 더 하는 것이 더 재밌고. 이게 바로 몰입인 거죠. 우리 주위에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 보면요. 제가 한때 탁구에 미쳤던 것처럼 어느 한순간에 영어를 미친 듯이 팠던 시기가 존재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일 수가 없어요.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는 이런 식인 거죠. 한순간 영어에 사랑에 빠졌어. 그래서 몰입해야지 이게 아니죠. 그냥 영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학교에 가는데 가면서 그냥 갈 수도 있지만 이제 그 이어폰으로 굿모닝 팝스를 들으면서 막 공부하면서 가는 거예요. 공부하고 막 가다가 존 발렌타인 아저씨 목소리 너무 느끼해. 뭐 이러면서 공부하고 가다가 도착했어요. 그럼 강의를 딱 듣다가 어떤 교수님은 강의 준비 굉장히 잘했는데 어떤 교수님은 강의 준비 안 하고 막 엉망이 솔직히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어폰을 꺼내서 뭐 영어 공부를 해. 그 굿모닝 팝스를 다 들었어. 그러면은 이제 또 다른 공부.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은 영어 공부에 몰입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친구가 야 오늘 저녁에 치맥하자 치맥. 그러면 안 돼. 나 일본에 있는 남이꼬양이랑 인터넷 영어로 채팅하기로 했어. 친구들이 이상한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주위에 영어 잘하는 친구 한번 보세요. 살짝 똘끼가 있어요. 친구 점점 멀어져. 여러분들이 그런 과정이 언젠가 한 번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영어 잘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자, 이것이 두 번째 키워드였고요. 세 번째는요. 자, 기억력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저는 집에서 고양이를 한 마리 키워요. 고양이.
깜장색 페르시안 고양인데 이 녀석이 4살이 되니까 더 이상 움직이질 않아요. 어떤 사람은 집에 검은 먼지덩이가 있는 줄 알아. 그래서 이 친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가 여기까지 점프를 하면 고양이 사료를 주고 좀 더 점프를 하면 단계별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거죠. 점프를 많이 시키기 위해서 최고 난이도의 점프를 하는 경우에는 제가 말랑말랑한 닭 말랭이를 고양이에게 상으로 줍니다. 그거 올라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녀석이 아래의 단계를 다 도전하고 나서 최고 난이도에 도전하다가 실패했어. 한 번 실패하고 나더니 이 녀석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아, 나는 저기는 올라갈 수 없구나. 그러고 나서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간식을 쟁취하기 시작한 거죠. 그걸 보면서 저는 여러분들의 영어 공부가 떠올랐어요. 자, 우리 주위에 이런 얘기 많이 듣죠. 아, 배웠는데 다 까먹었어. 배웠는데 다 까먹었어. 비효율성. 우리 고양이도 자신의 한계를 알아요. 자기가 어디까지 하면 어느 정도를 외울 수 있는지 안다고. 그런데 우리가 공부할 때 봐요. 단어를 외웠어. 10단어를 외웠어. 그럼 그 다음날 기억이 나요? 안 나거든. 안 나는 게 정상이에요. 나는 사람이 이상해. 약간 또라이인 거야. 원래 단어는 외우면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음날 또 외워야지. 그러다 보면 책이 앞에만 까매져요.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그 책을 어떻게 뒤에까지 다 봐. 근데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도 나는 뒤에도 볼 거야. 왜? 책이 이렇게 두껍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배웠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지. 우리가 영어는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으니까 어떤 환상을 가지고 있는데 제2외국어 한번 도전해보세요. 저는 태국어로 10문장을 배우는데 2박 3일이 걸렸어요. 대신 그 10문장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외우는 게 어학 공부예요. 단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학 공부를 할 때는 내가 정말 확실하게 외웠는지를 냉정하게 생각해보고 좀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책의 두께에 의해서 혹은 진도에 의해서 이런 생각으로 공부하다 보면 나중에 딜레마에 빠집니다. 와, 이거 다 봤는데 기억은 하나도 안 나는데 처음부터 다시 보기엔 또 이상하잖아. 그러면 점점 영어 공부가 멀어지는 거죠. 자, 그런 우울을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에 세 번째 토픽으로 말씀드렸고요. 자, 네 번째 마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들 중에 가장 힘주어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저희 동네에는 식당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손님이 짜다면 짜다. 아, 저는 이 말을 보고요. 엄청난 감동에 빠졌어요. 손님이 짜다면 짠 거예요. 그렇죠? 아니 손님이 이게 짜요 그랬더니 주방장이 와서 저희는 이거 안 짠 건데요? 이게 뭐야? 짜다는데. 음식 맛은요. 그것을 먹는 사람의 것입니다. 맞죠? 누군가 영화를 만들었어. 영화를 만들면 이 내용은 감독의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는 사람의 것입니다. 맞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했다 하면 그것은 말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는 사람의 것이죠. 듣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면 그 말은 그런 것이에요. 그게 우리가 무언가를 창작해낼 때 창작물의 속성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영어를 배우고 외국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어떤 네이티브 스피커는 우리한테 막 너무 빨리 얘기했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 못 알아들어. 맞죠?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당연히 못 알아듣지. 못 알아들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합니까? 아씨, 공부를 더 할 걸. 난 역시 영어를 못해 하고 도망가게 되죠. 근데 제가 아까 혹은 여러분이 뭐라고 하셨어요? 말은 누구의 것이다? 듣는 사람의 것이다. 내가 못 알아들었으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네가 잘못한 거야. 말 다시 해. 괜히 주눅들 필요가 없죠. 만약에 그 말을 한 사람이 마음을 열고 전 세계인과 대화하겠다는 자세로 영어를 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그런 사람들을 세계화된 시민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용어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그냥 그렇게 부른다고요.
세계화된 시민이라고 불러주고 싶어요. 세계화된 시민은 누구냐? 내가 외국어를 배워서 이 외국어를 이용해 전 세계의 다른 민족, 다른 국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대화하는데 이용하고 싶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세계화된 시민이죠. 바꿔서 얘기하면 나는 그냥 태어났는데 원래 우리 엄마 아빠가 영어를 해서 난 영어를 잘하게 됐어. 이러면 세계화된 시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이해 가세요? 그래서 저는 영어를 배울 때 이 언어를 사용할 대상이 영국, 미국, 호주의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니라 일본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난 영어를 배워서 중국 사람이랑 대화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중국 사람이 영어를 배웠다면 그 사람은 이미 증명했어. 자신을 세계화된 시민이라고. 그 사람이 영어를 배워서 전 세계 사람들과 의사소통할 생각이 없었다면 영어를 왜 배워? 그랬을 리가 없잖아. 여러분 영어 왜 배웁니까? 여러분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영어를 배우죠. 그래서 세계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싶잖아. 그렇잖아요. 반성하는 겁니까? 나는 영어 배워서 네이티브 스피커랑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셨다면 생각을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네이티브 스피커는 듣는 이를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자책하면 된다, 안 된다? 얘가 우리를 배려하지 않고 이야기하면 얘가 덜 배운 거예요. 아직 세계 시민이 아니라 그냥 미국 사람일 뿐이야. 불쌍한 녀석. 너는 지적 수준이 상대를 배려하는 이해력이 그만큼 떨어지는구나. 공부 좀 더 하고 와야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공부를 해서 우리의 첫 번째 목표를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닌 스리랑카의 오토랄레라는 친구와 얘기하고 싶어 라는 목표를 가지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 빠밤. 토익 점수. 사실 이거 얘기해달라고 저를 불렀는데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서 딴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토익 점수는요. 여러분 토익 준비하시는 분 많죠. 나는 토익 준비를 안 해. 내 인생에 토익 준비 안 할 거야. 한번 손 들어볼까요? 또라이예요. 다들 준비하는데 토익 준비 안 해요? 나중에 뭔가 더 원대한 꿈이 있을 수도 있죠. 사실 마음속으로는 무한한 지지를 보내고 싶은 친구입니다. 여러분 토익 점수에는요. 함정이 있어요. 숫자가 주는 묘한 마력. 나 토익 점수가 나 900점이 넘었어. 난 900형 인간이야. 내가 900이 된 것 같아. 그러니까 내 점수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900인 것 같아. 그런 착각에 빠지게 돼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능력이 토익 점수밖에 없습니까? 난 이랬으면 좋겠어. 야, 있잖아. 나 이번에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인성 점수가 900점이 넘었어. 아니면 나는 내 화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욕지수가 700이 넘었어.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다 없고 토익 점수만 있어. 그러니까 마치 그 점수가 내가 된 것 같아. 그래서 토익을 막 공부하죠. 그런데 여러분한테 제가 토익 공부를 하지 말아라라고 말할 어떤 자신감은 없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토익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뭔가 잘못돼서 나한테 물어내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 그럴 자신은 없지만 토익 공부를 하되 그 본질을 우리가 알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보세요. 토익 공부 왜 하나요? 취직하려고 하죠. 난 취미가 토익 공부야. 이런 사람은 없잖아. 취직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토익 점수 잘 받으면 회사에 들어가기 유리합니까? 유리하지. 그거 아니라 그럼 그건 오바지. 유리한데 그럼 바꿔 생각해보죠. 회사에서는 왜 토익 점수를 요구할까요?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토익 점수가 높으면 우리는 일을 더 잘하는 사람이 됩니까? 그건 아니죠. 우린 그걸 알고 있죠. 그러면 기업의 인사 담당자는 그 사실을 모를까요? 알고 있죠. 알면서도 토익 점수를 보고 뽑아. 왜 그럴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지원자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안 봐도 되는 별 쓸데없는 걸 다 보고 앉아있어. 왜? 토익 점수 안 본다 그러면 전국에서 벌떼같이 지원자들이 몰려와요.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토익 점수를 본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생각해보면 당연히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그렇게 해서 토익 점수를 제출하고 그 회사에 갔어. 그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가 영어 회화 공부를 먼저 안 하고 의사소통 공부를 먼저 안 하고 그냥 토익 공부만 한 거야.
그래서 회사에 갔어.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고요. 이 친구는 절대로 회사 내에서 영어를 다루는 부서에 배치되지 않을 게 분명해. 맞죠? 영어를 다루지 않는다는 의미는 결국 정보를 다루지 않는 부서에 배치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혹은 그런 위치에 배치된다는 걸 의미해요. 정보로부터 멀어진 친구는 부속품처럼 쓰이다가 어느 순간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워질 수 있어. 그랬을 때 잠깐만, 난 그래도 이 회사에 들어올 만큼 열심히 한 사람이잖아. 뭘 열심히 했는데? 토익 점수? 없어졌어. 유효기한 2년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신입사원이 아닌데 어디 가서 토익 점수를 내밀어요. 우리가 집중하되 뭔가 좀 더 영속적인 것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토익 점수 하는 거 좋은데 그 전에 우리가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애초에 토익 점수를 잘 얻는 것도 힘들어. 진짜 빡세 이거. 알고 있죠 여러분? 해봤잖아. 잘 돼요? 잘 되지도 않아. 의사소통으로 먼저 영어의 즐거움을 깨닫고요. 그리고 내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이 정도 내가 영어의 의사소통에 능력이 됐으니까 지금부터 딱 4개월만 또라이처럼 공부해서 토익 점수 딱 따고 그 다음에 토익 공부는 다시 안 하겠다. 이게 맞아요. 이게. 우리가 취미를 가져도요. 비슷한 맥락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바둑을 뒀어. 어떤 친구는 열심히 뭘 할까요? 열심히 스타크래프트를 했어. 그 당시에는 그냥 즐겁다고 하는 것 같지만 10년이 지나 보면 스타크래프트 능력은 세상에서 존재하질 않아. 바둑은 그때 당시에는 이상한 취미를 가진 것 같지만 이 친구는 앞으로 영원히 즐길 수 있는 하나의 취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열심히 탁구 쳤잖아요. 근데 왜 그랬나 몰라. 토익 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익 공부를 하지 말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본질을 좀 알고 이것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냉정하게 받아들이면서 함께 공부를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자, 토익 공부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상으로 5가지에 관한 저의 어떤 그동안 정리된 생각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중에 여러분이 받아들이실 수 있는 것들은 잊지 말고 꼭 기억해서 여러분께 여러분 영어 학습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지금까지 영어 강사 미스터 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죠? 남과 비교하지 않고 전 세계인을 다 대상으로 해서 함께 몰입하고 반복해서 기억력을 되뇌일 수 있고 실용성이 있는 영어를 하자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I think that was a very nice lecture. I learned a lot of things, but I have one question. My voice is 느끼해요? 자, 그거는 that's for sure. Deep voice. Okay. We love it. 자, 지금 현재요 방청석에 계신 분들이 특강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을 스마트폰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SNS에 올려주셨어요. 지금 올려주고 계신데요. 주정은 가족 어디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화장실이세요. 자, SNS 하시고 도망가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만 더 올려볼까요? 네, 발음하시는 게 노홍철 씨랑 비슷한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매력 있다는 얘기죠, 그죠? 네, 우리 미스터 선 매력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올라온 질문 중에 현실에 안주하는 편안한 삶과 좀 힘들지만 도전하는 삶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현실에 안주하는 삶과 도전하는 삶. 와, 정말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는가요? 둘 다 원하시는군요. 어마어마한 질문을 하셨는데. 네. 글쎄요, 무모한 도전을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학원 생활을 할 때 어떤 선생님이 이런 쪽지를 남겨놓고 퇴사를 하셨어요. 어느 날. 그래서 선생님 자리에 가보니까 후배 강사들에게 이런 얘기를 적어 놓으셨습니다. 마음이 뛰는 일을 하라.
그래서 저는 그 말이 항상 기억이 나요. 제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제가 그 일을 하는데 제 마음이 좀 뛰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원동력으로 열심히 할 수 있는 일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아마 안주보다는 도전에 가까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이 미스터 선, 네, 선진호 강사님의 아마 여러분에 대한 당부 메시지가 아닐까. 설렘을 갖고 가슴이 뛰는 그러한 도전을 계속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멋진 강의해 주신 미스터 선에게 커다란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very much. 고맙습니다. Thank you. 자, 여기